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준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챗GPT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챗GPT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관심되는 그 세부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활용, 이걸 어떻게 써야지 잘 쓸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신뢰성, 이거 초거대 AI가 신뢰성의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는 뭐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세미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해서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뭐 활용과 뭐 앞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언어 AI 발전 흐름 속에서 챗 GPT에 대해 이해하는 인간 읽기를 해본다 라고 하는 형태로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챗 GPT에 대한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언어 AI가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다음으로 챗 GPT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볼 내용, 활용 및 주의사항, 마지막에 챗 GPT 이후의 변화, 이와 같은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챗GPT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써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챗GPT를 딱 두 가지 문장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 아마도 오픈 AI에서 챗GPT를 공개하면서 썼던 이 문장이 챗GPT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문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픈 AI는 챗GPT를 공개하면서 챗GPT라고 하는 건 학습된 모델인데 사용자와 대화하는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는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건 대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질문에 이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저희 대화 기술들은 다들 뭔가 AI 문제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거나 하는 기술들이 없었어요. 미스테이크에 대한 어드미트, 그리고 사용자가 잘못된 가설을 가지고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챌린지, 그리고 사용자가 뭐 폭탄을 만드는 방법과 같이 답변하면 안 되는 유형의 질문들, inappropriate request에 대해서 어떻게 리젝트 할 것인지 하는 것들, 이 모든 고민을 담아서 개발한 게 챗GPT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챗 GPT를 사용을 하시는 방법은 크게 뭐 두 가지, API를 쓰거나 웹에 접속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웹에 접속을 해서 보시면 이 유저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던 구글과 거의 동일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텍스트 창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바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구글에서는 저희가 단어를 몇 개를 넣었다면 여기서는 문장 혹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세부적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답변을 챗GPT가 딱 맞춤형으로 답변을 생성을 해서 제시를 해주는 게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챗GPT가 답변하는 수준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오픈 AI 블로그에 있던 예제입니다. 실제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에 대해 알려달라 하면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은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P가 오고 A가 2라면 이 시어럼이 만족한다. 그리고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은 암호학이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된다. 와 같은 식으로 상당히 잘 짜임새 있는 여러 세 가지 단락으로 사용자한테 답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사용자가 이어서 그것이 암호학에서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이거는 암호학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이는데 퍼블릭 키 메커니즘에도 쓰이고 다른 어떠한 방법들로도 쓰인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지식에 대한 것들을 잘 전달을 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약간 이제 좀 사용하는 패턴을 바꿔서 이걸 가지고 뭔가 시처럼 라임을 넣어서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은 트바람이 끝나게 페르마트, 엘레강트, 이트, 피트, 니트, 비트에서 트바람이 끝나게 뭔가 이제 라임도 넣어주고요. 지금까지 했던 대화를 한번 요약을 해달라 하면 페르마의 리틀 시어령은 무엇이고 암호학에서 어떻게 쓰인다. 나는 이걸 가지고 라임을 넣어서 한번 글을 써봤다. 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한 단락으로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거의 없었던 수준의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대화에 대한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챗 GPT가 공개가 되고 나서 사용자들의 증가 속도는 챗 GPT가 공개됐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역대의 가장 빠른 속도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게 인스타그램이지만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용자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X축은 하루 단위이고요. Y축은 100만 명 단위입니다. 하루 단위로 100만, 200만 명씩 꾸준히 사용자가 증가를 했던
이와 같은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챗GPT가 공개되고 나서 이제 MS, 구글, 뭐 이제 메타 등 여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초거대 AI 생성형 모델 쪽으로 많은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MS는 우선 빙에다가 빙챗을 적용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 적용을 하였고요. 또 하나는 워드나 아웃룩, 파워포인트와 같은 오피스 제품군에도 이와 같은 챗GPT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예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워드 예제인데요. 내가 어제 했던 회의록 노트를 하나 지정을 하고 이 회의록에 기반해서 누구한테 보낼 로드맵 기반의 프로포절을 하나 써달라 하면 챗GPT가 이 프로포절 드래프트를 바로 써주고 사용자가 이걸 수정을 해서 문서를 완성하는 형태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엑셀을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사이트를 요약을 해달라 하면 키 트렌드를 요약을 해서 사용자한테 제시를 해줄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서비스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는 지식 노동이라고 부르는 업무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구글과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바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 사실관계가 틀린 오류가 처음에 있어서 한번 주가가 좀 폭락을 하는 아픔을 겪었었고요. 그 뒤에 바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다시 오픈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챗GPT보다는 성능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제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딥마인드의 CEO인 하사비스가 이 프로젝트를 리딩을 하고 있고요. 파라미터 규모도 기존 GPT-4보다 훨씬 더 큰 파라미터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동영상까지 학습을 한 모델.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거 아니면 이미지가 움직이는 동영상에 대한 거 그리고 동영상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이라든가 이와 같은 저희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같이 학습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치고 나가니까 국내 기업들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몇 가지 업데이트된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는 8월 24일인가에 이제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한다라고 했고 카카오 브레인은 이제 어제가 칼로 2.0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쪽을 새로 공개를 했고요. KT는 올해 연말에 믿음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어제는 NC소프트에서도 초거대 AI 쪽에 대해서 그 자신들의 상품명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초거대 모델 쪽으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기업들이 지금 그냥 챗GPT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처럼 API 서비스, 사용자들이 직접 쓰는 B2C 서비스를 목표로 하느냐, 그것만 있지는 않고요. B2B, 우리가 챗GPT를 개발하면 금융회사와 하나의 이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금융회사에 맞는 어떠한 챗봇도 되고 사용자들한테 금융상품 추천도 하고 고객 응대도 하고 하는 식으로 그 제품의 영역이 널리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픈 AI에서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지금 제품 출시를 하고 있고요. 얘는 실제 챗GPT를 써서 나중에 어떻게 항공표 예약이라든가 식당 예약, 뭐 아니면 식당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직접 습득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플러그인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이 챗GPT 서비스가 각각의 기업이나 각 기관들에 있는 정보들과 얼마나 밀결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챗GPT가 진짜 이제 장기적으로 성공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B2C 서비스로 어느 정도의 사용자 층만 확보하는 형태로 머무를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갈림길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챗GPT 플러그인 내용까지 소개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챗GPT에 대한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언어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딥러닝 기술이 등장을 하고 나서 언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는 요약이나 대화 처리, 번역어 같은 거는 기존의 딥러닝 이전에서도 있었던 기술들입니다. 여기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을 해서 성능을 개선하던 게 1세대. 두 번째는 사전학습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GPT에서 P가 사전학습
말해요. 프리트레인드. 사전학습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미리 언어의 일반적인 문법이나 의미와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하는 게 2세대의 기술 쪽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3세대 기술은 이 사전학습이라 하는 모델을 엄청나게 큰 크기, 큰 규모로 키웠을 때 얘가 뭔가 사람처럼 동작하는 지능이 발현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고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게 지금 3세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 GPT도 이 3세대의 한 중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가능성 중에 하나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의도에 맞게 딱 동작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인 게 챗 GPT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이제 약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의 1세대 때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게 필요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문장이나 문서를 이 뉴스 기사가 하나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연예 기사인지 정치 기사인지 사회 기사인지 분류하려면 이와 같은 뉴스 기사가 하나가 있고 얘의 레이블은 연예 기사다라고 하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이때는 응용 태스크마다 별도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딥러닝 모델을 별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문서 분류를 하겠다. 그러면 CNN이라고 부르는 모델을 썼고요. 기계 번역,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기계 번역을 하겠다. 그러면 RNN이라고 하는 모델을 썼고 내가 만약에 질문과 단락을 주고 어디에 정답이 있는지 찾겠다. 라고 하면은 어텐션 기반의 무슨 기계 독해 모델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기술은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 이후고 각각의 딥러닝 모델들을 별도로 설계를 하던 시대 그리고 이제 모델 크기는 보통 이제 100만 개 정도 이하의 파라미터로 태스크의 학습 데이터만 쓰던 시대라고 간략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세대로 넘어가면서는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어요. 지금 3세대도 2세대의 연장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게 2세대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세대보다 왼쪽에 새로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뭐 이런 뉴스 기사 같은 것들, 김은희 작가가 돌아왔다, 뭐 악기에 쓰인 김태리가 이와 같은 뉴스 기사를 가지고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모델을 미리 사전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뉴스 기사를 이해할 수 있게 뭔가 문법이나 의미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기존에 있던 학습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사전 학습된 모델을 파인 튜닝, 웨이트를 조금씩만 바꾸면 왼쪽에 있는 수준, 그러니까 기존의 1세대 모델이 달성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 정확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 2세대부터는 거의 다 사전학습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이 그 어프로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응용 태스크마다 별도의 학습 데이터가 계속 필요했고요. 이때 사전학습 모델의 이 품질이 최종 응용 태스크의 성능을 좀 좌우하는 시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했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얘는 기계 번역을 위해서 제안됐던 모델이에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I go to school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문을 생성을 해주는 쪽이고요.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을 이해하는 쪽을 왼쪽 부분을 인코더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I go to school을 생성해주는 쪽을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GPT라고 부르는 모델은 왜 오른쪽에 있는 디코더 부분만을 가지고 사전 학습을 해서 만들어 놓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코더를 가지고 사전 학습하는 건 버트 계열 쪽, 인코더와 디코더를 다 같이 쓰는 건 T5나 바트 계열 쪽이 있고요. 그 외에 GPT 모델은 오른쪽에 있는 디코더만 쓰는 거고, 이거를 엄청나게 큰 크기로 키운 게 GPT-3. 여기에다가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동작을 하도록 학습한 게 챗GPT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세대 모델이 사전학습하는 GPT 모델이 사전학습을 하는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 통째로 암기를 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I go to school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I go to school이라고 하는 건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I랑 go가 나오면 그 다음에 to가 나와야 된다. I go to가 나오면 그 다음에 school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단어 한 단어씩을 다 외우고 각각의 각 시점마다 이전 단어를 보면서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게 GPT 모델이 동작하는 방법
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단어를 외운다라는 건 굉장히 사람이 보기에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이 단순한 작업을 가지고 정말 사람처럼 언어를 이해하는 거를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단어를 맞춘다라는 의미 속에 굉장히 많은, 어, 그, 태스크들을 풀어야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대학교는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어디에 있다 하면은 여기에는 뭐 일반 상식과 같은 내용들, 트리비아라는 지식,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여기 I put 다음에 뭔가가 와야 된다 그러면 문법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요. 더 우먼에 대한 거를 her shoulder라고 맞추려면 코레퍼런스 또 알아야 되고 뭐 렉시칼이나 세만틱한 토픽들, 감성, 저기 앞에 이제 무비에 대한 설명문이 나오고 더 무비 워즈 블라블라가 나오려면 센티멘트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려면 리즈닝이라든가 뭐 피보나치 시퀀스 이런 것들도 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축을 해야지만 이 단어를 맞추는 정확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단어를 맞추는 거 안에는 여러 가지 능력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단어 맞추기 태스크가 가진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세대에 나왔던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약 2018년 10월 이후 정도부터 트랜스포머나 버트 GPT와 같은 모델들이 나오고 2세대까지는 초거대 모델을 나눴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보통 빌리언 단위 이하로 해서 밀리언 단위로 카운트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는 사전 학습할 때 수십 기가바이트의 원시말 뭉치를 같이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걸 주요한 특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3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원래 오른쪽이 있다가 왼쪽이 추가됐는데 왼쪽만 남고 오른쪽이 거의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뉴스 기사를 가지고 트랜스포머 디코더 모델을 많이 사전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오른쪽과 같은 추가 학습 없이 이 사전 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응용 태스크에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필요할 경우 몇 개의 예제를 주면 그 예제에 맞춰서 동작을 한다. 라고 하는 거가 증명이 나왔던 게 이 3세대 쪽의 이제 기술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초거대 AI 모델이 과연 이와 같은 능력이 앞에서 보인 것과 같은 능력이 있을까,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오픈 AI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시작을 알렸던 논문은 GPT-3 이전에 나왔던 스케일링 로우 포 뉴럴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전 학습하는 디코더 모델, 언어 모델의 크기를 계속 키우고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을 계속 키우고 학습하는 컴퓨팅, 실제 학습하는 기간이나 학습하는 GPU의 개수 이런 거를 계속 키우면 다음 단어를 맞추는 정확도가 끝없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에서 나왔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는 이 결론을 가지고 하나의 가설을 잽니다. 다음 단어를 맞추는 정확도가 좋아진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어 맞추기의 태스크들, 이와 같은 태스크들이 이제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설로 봐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나는 학교에 간다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물으면 I go to school입니다. 라는 답변이 올 건데 그와 같은 것들이 다음 단어 맞추기 정확도 형상으로 가능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제 GPT-3가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PT-3 논문은 약 40여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자신들이 세웠던 가설이 맞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 모델의 크기별로 지금 이제 언어 모델이 크면은 작은 모델들은 하지 못하지만 큰 모델들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 40여 가지의 실험들 중에서 정말 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거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실험 3가지 정도만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글쓰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는 글을 써주세요. 하면 서로는 어떻게 쓸까? 내가 주장에 대한 근거는 뭘로 할까? 이런 반론이 들어오면 어떻게 다시 반박을 하지? 결론은 어떻게 내리지?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쓸 텐데 실제 GPT-3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실험적으로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쓴 뉴스 기사가 있어요. 제목과 부제목이 있고 이걸 GPT-3한테 입력을 줘서 또 하나의 글을 쓰게 해요. 그럼 사람이 쓴 기사와 GPT-3가 쓴 기사 2가지가 있게 되고요. 같은 제목에 또 다른 사람한테 2개의 글을 보여주면서 어느 게 기계가 쓴 글이냐 맞춰보라 하면은 사람들이 맞추는 정확도가
둘 중에 하나니까 베이스라인이 50%인데 사람들이 맞추는 정확도가 약 52% 정도로 거의 구분해내지 못한다. 즉 사람이 글을 쓸 때 했던 여러 가지 그 사고에 대한 작용들을 GPT-3가 해냈다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 좀 알 수 있는 함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실험은 이제 그거입니다. 단어에 대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얘에 대한 정의문을 썼을 때 이 정의문에 기반해서 올바른 활용 예제를 만들 수 있냐. 이건 어떻게 보면 언어를 가지고 하는 추론에 해당하는 작업인데 예를 들어서 와프는 스몰하고 펄이한 탄자니아에 사는 동물이다. 그럼 우리는 아프리카를 여행했고 귀여운 와프를 봤다. 와 같은 예제를 하나 주고 프라우들은 점프 업앤다운을 리얼리 패스트 하는 거다. 이걸 가지고 예문을 써봐라. 그러면 GPT-3가 마이 리틀 시스터가 플레잉 하는데 그녀가 크레이지 프라우드를 하면서 놀고 있다. 와 같이 이 정의문에 부합하는 문장을 생성해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제들을 보면서 실제 정의문을 가지고 활용해내는 추론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실험으로 봐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숫자 계산이에요. 산술 추론. 얘는 여러 개의 학습 데이터를 다 외운 모델이라서 뭔가 더하기 빼기에 대한 개념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얘한테다가 48 더하기 76이 뭐냐? 그럼 124입니다. 즉 두 자릿수에 대한 더하기 빼기는 거의 100%를 하고 이제 만 단위 다섯 자릿수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하는 걸 보면서 이 10%는 언어 모델의 크기를 더 키우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숫자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배우지 않았던 능력까지 얘가 뭔가 이제 발현을 하게 되네? 라고 하면서 좀 AI 소사이티에 큰 이제 임팩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PT-3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들 초거대 모델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됐는데 구글은 PALM이라고 하는 거를 GPT-3보다 3배 더 큰 모델을 개발하고요. 딥마인드는 고퍼나 친칠라라고 하는 거, 메타는 OPT나 라마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같이 공개를 하는 식으로 이와 같은 쪽에 많은 경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과연 초거대 AI,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경쟁의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로 표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Emergent Ability. 여기서 Emergence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없던 능력이 새로 생겨나는, 창발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10분의 1 조각을 먹으면 감기가 안 낫지만, 감기약을 하나를 다 먹으면 감기가 낫게 되는 것처럼, 감기약을 먹는 그 양의 변화가 어떠한 임계값을 넘어가는 순간에 감기가 안 낫는 거에서 낫는 걸로 질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그때의 어떤 능력이 창발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언어 모델도 크기가 작은 모델에서 큰 모델로 넘어가면서 특정한 태스크를 못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는 순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언어 모델의 크기를 키우면 기존에 없던 능력이 새롭게 생겨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사람처럼 동작할 수 있는 뭔가 사람과 같은 AI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쪽으로 많은 경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챗 GPT 이전에 언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사전 학습하는 기술 그리고 초거대 모델로 가면서 새로운 능력이 태어나는 것들을 새로운 능력이 발현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흐름들을 그렇게 발전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과연 이 흐름 속에서 챗 GPT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GPT-3는 거대 학습 데이터를 그대로 암기한 모델이고 소수개의 예제를 따라하는 정도까지가 이제 증명이 된 모델이고요. 인스트럭트 GPT 이걸 챗 GPT로 바로 넘어간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인스트럭트 GPT라고 하는 걸 한번 거쳤습니다. 그러면 인스트럭트 GPT는 하는 게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만으로 바로 동작하는 모델이 인스트럭트 GPT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단 여기서는 싱글턴이었어요. 대화처럼 멀티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인스트럭트 GPT를 멀티턴으로 확장을 한 게 이제 챗 GPT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트 GPT로 갈 때랑 챗 GPT로 갈 때의 학습하는 방법은 두 개가 동일합니다. 학습 데이터만 싱글턴에 대한 데이터냐, 멀티턴에 대한 데이터냐, 그것만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GPT-3랑 실제 인스트럭트 GPT의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래에 있는 코드에서 C라고 하는 리스트 변수가 있는데 얘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이 코드는 바이노미얼 코이피션트에 대한 거고 C에다가 어떤 값들을 저장을 해요.
그럼 GPT-3는 이 코드 다음에 C0의 밸류를 저장한다, C1의 밸류를 저장한다와 같이 사람이 보기에는 좀 넌센스지만 뭐 AI 관점, 다음 단어 생성 관점에서는 이런 단어가 생성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결과를 생성을 해낸다. 반면 인스트럭트 GPT는 사용자가 사람이 보기에 적합한 답, 여기에 있는 C 리스트는 이제 바이노미얼 코이피션트의 밸류를 저장하는 데 쓰인다 라고 하면서 뭔가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설명을 생성해 주는 쪽으로 답변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결과를 바꾸게 된 게 인스트럭트 GPT에 대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 학습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은 질문에 이와 같은 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다 이제 한 10,000개 정도 모아놓고 나서 그걸 다 다시 외우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폼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GPT-3가 학습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기존에는 다 외우는 단계만 있었잖아요. 외우는 거. 근데 이제는 사람이 어떠한 답변을 선호하는지 그 선호도를 학습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거울이 깨졌어요. 거울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국내에서 개발했던 초거대 AI 모델들에 막 물어봤을 때 어떤 AI 모델은 이거 실제 예제입니다. 거울이 깨지면은 그 유리 조각에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했던 모델도 있고요. 어떤 AI 모델은 거울이 깨지면 7년간 재수가 없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식의 답을 했던 모델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딱 보고 이런 유리에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답변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답변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여러 개의 답변들에 대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겨서 어떠한 답을 사람이 더 선호한다.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레이블링을 하게 되고요. 다른 언어 모델을 두고 사람이 어떠한 답을 몇 점 정도로 선호할지 맞추는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리워드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질문과 답변이 주어지면 이 답변에 대한 사람들이 선호도가 몇 점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2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 3단계는 다른 질문을 주면서 2단계 때 학습했던 선호도 모델을 가지고 선호도가 가장 최대화되는 답을 생성을 하게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언어 모델을 다시 웨이트를 조금씩 바꿔주는 게 마지막 3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서 말씀드린 1, 2, 3단계를 거치면 이제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답변이 생성되게 답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식으로 학습을 한 게 인스트럭터 GPT나 챗 GPT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습 데이터는 보통 이제 10,000개에서 30,000개 정도를 단계마다 쓰고 데이터의 유형은 어떤 거를 만들어 봐라. 글을 써봐라.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QA하거나 하는 것들, 실제 뭐 예제들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글을 주고 얘의 감성을 분석해봐라. 어떠한 프로그램 코드를 주고 이게 어떠한 코드냐 물어보는 것들. 이와 같은 식의 다양한 예제들을 몇만 개를 만들어서 이 GPT를 학습을 시킨 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답변에 대한 사람들한테 이제 두 개의 모델의 답을 주고 어느 답변을 더 선호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GPT-3는 사람들이 거의 선호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앞에와 같은 학습을 거친 모델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모델로 학습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1빌리언이나 6빌리언 정도 작은 모델도 이와 같은 학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선호로 하는 답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에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라마나 뭐 폴리글랏 아니면 말파카와 같은 오픈 소스들이 많이 지금 경쟁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변의 능력을 평가해 보면 사용자 인스트럭션을 정확하게 따라갔느냐, 그 안에 있는 컨스트레인트, 세 문장으로 말해줘. 와 같은 컨스트레이트를 정확하게 지켰냐, 아니면 사실 오류가 포함되는 것들, 할루시네이션이 얼마나 감소했냐 하는 것들에 있어서 모두 다 개선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정말로 언어를 잘 사용하게 되었는지 하는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학습 데이터는 여기서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오는데요. 학습 데이터는 보통 이제 영어로 다 구성되어 있었어요. 대다수의 영어 데이터지만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non English language 이와 같은 학습을 했더니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 한국어에 대해서도 똑같은 인스트럭션 팔로잉, 인스트럭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프로그램 코드가 있을 때 얘를 요약하거나
그 코드 안에서 퀘스천 앤서링, 질의응답을 하는 것들은 학습 데이터에 없었는데 가르치지 않았던 태스크까지 얘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정말 일반화돼서 다른 여러 가지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이 논문에서 나왔던, 발표했던 주요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챗GPT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이해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챗GPT라고 하는 걸로 사람의 지능을 정말 모방할 수 있게 되었나? 사람과 같이 언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동작하는 원리와 챗GPT가 동작하는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하면서 쉬운 개념을 익히고 학교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점차 이제 좀 더 복잡한 개념들을 그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챗GPT는 지금 대학원 논문들부터 내용이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고 다 외워버린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평생 읽는 글자보다 훨씬 수백 배 더 많은 글을 통째로 외워야지만 이러한 능력이 나오는, 그래서 사람의 지능과는 다른 유형의 지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동작 원리의 한계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사실관계가 틀린 오류들도 자주 발생하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예제는 뭐 유명한 예제가 있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하면 세종대왕이 이제 담당자가 한글 작성을 중단해서 분노해서 맥북프로란 글을 집어 방에서 던졌다. 이거는 세종대왕이 이제 민족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다. 라고 하는 식으로 좀 뭔가 재미있는 이와 같은 예제들이 나오게 됐고요. 이게 GPT-4나 이런 데로 가면서는 이와 같은 이제 할루시네이션 예제가 줄어들기는 해요. 기존에 잘 나왔던 예제들,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예제가 이제 다시 재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할루시네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거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대동여지도 연금술사들에 대해 물어본 거, 거북선의 라이트닝 볼트 발사 메커니즘, 판단고기를 물어보면 뭐 대한민국 전통 요리다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난센스한 답을 생성해 주는 것들은 동작 원리상의 한계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챗GPT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AI는 기본적으로 도구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태스크, 대화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분류나 정보 추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만족할 만한 성능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이고요. 그리고 언어는 저희가 원래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분되게 하는 특징,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수단, 사람이 어떻게 사고, 생각하는 수단이라고 저희가 배웠는데, 이 언어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으로는 많은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볼 내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활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웹에서 활용하는 방법 혹은 API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API를 쓰는 경우에는 지난주 말부터는 이제 GPT-4를 쓸 수 있게 바뀐 내용, 그리고 템퍼러처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얘를 이제 답변을 좀 뭔가 정형적인 답변을 할지 보다 창의적인 톡톡 튀는 답변을 생성할지 하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챗GPT를 깊이 있게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PI를 사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이 하나가 있으면 입력이 동일하면 챗GPT의 출력 결과가 항상 같을까? 예를 들어서 에세이 쓰기 지시문이 하나가 있다면 챗GPT가 쓸 수 있는 글이 하나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은 1000가지 이상의 글을 쓰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앞에다가 에세이 쓰기 앞에 나는 대학 교수다 라고 하는 뭐 롤을 지정하는 거 아니면 초등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줘. 에 따라서 챗GPT가 쓰는 글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오픈 AI에서 밝혔던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GPT-4
애를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별도로 블로그로 하나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장 좋은 강의,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강의 중에 하나는 앤드류 융이라고 하는 AI 소사이어티에 좀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렉처를 여기에 딥러닝.ai라고 하는 사이트에 올려놔 주셨는데 참고로 무료입니다. 회원가입하시고 이걸 클릭하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옆에 있는 코렐 소스 코드와 같이 이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로 같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챗GPT 초반에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챗GPT가 앞에서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절대 검색 용도로 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변호사들이 챗GPT로 해외 판례 검색을 척척한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인가 미국에서 기사가 하나가 났어요. 어떠한 변호사가 미국 법원에 챗GPT가 쓴 이제 글을 그대로 이제 법원 서류로 제출했는데 거기에 판례가 있는데 그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였어요. 판사가 그걸 발견을 하고 그 사람들 그게 이제 뉴스까지 나오고 그 변호사는 이제 뭔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사가 난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기자분이 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챗GPT에 물어봐서 저는 뭐 컴퓨터 비전을 했고 어디에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뭐 블라블라 한 것들을 다 썼다라고 해서 이 내용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좀 질문을 주셨던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정보가 하나도 없이 다 틀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문장들이에요. 특히 논문 제목 있는 거, 리얼타임 오브젝트 트래킹 위드 이피션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피어런스 모델 이런 것들은 실제 있을 것 같은 논문이지만 얘도 구글에 찾아보면 없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건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매출액을 챗GPT에 물어보면은 얘가 뭐 63조 원이다. 또 어떨 때는 630조 원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 구글에 가서 삼성전자의 공식 정보를 찾아보면 약 52조 원 얼마로 해서 이 앞에 있는 값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용도로는 쓰면은 안 되고요. 뭔가 이제 내가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거,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는 거, 혹은 아니면 말고 그냥 내가 어떤 레스토랑을 만들 건데 메뉴 이름을 지어달라라고 하는 것들, 내가 취사 선택할 것들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활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적합한 활용이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챗GPT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한다라는 거. 그래서 2 플러스 5가 얼마냐? 그럼 7이라고 했는데 나의 아내가 8이라고 한다. 그럼 나의 아내가 옳다 그러면 사과를 하면서 이게 8이 맞다. 라고 하는데 이 예제가 의료 쪽에 적용된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한 환자의 증상이 있고 5가지 처방법 중에 어떠한 처방법을 선택해야 되냐 할 때 처음에 뭔가 하나를 얘기하지만 다른 거는 어때 물어보면 다 다른 게 맞다라고 또 갑자기 답을 바꿔요. 그래서 뭔가 믿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저희가 킹 마인드 하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밝힌 챗 GPT에 대한 리미테이션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사실이 아니거나 넌센스한 답을 상당히 그럴듯하게 지어낸다라는 거. 입력을 살짝살짝 바꾸면 답이 바뀐다라는 것들. 그리고 상당히 중원부원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용자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질문이 불충분할 때 그 질문을 뭔가 구체화하는 거나 이런 작업이 없다라는 거. inappropriate request를 거절하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이제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직 바이어스나 이런 예제들도 있어요. 프로그램 코드로 만약에 이제 레이스랑 젠더 기반으로 굿 사이언티스트를 짜봐라 하면 화이트의 메일이 굿 사이언티스트고 나머지는 아니다. 사람들 중에 누가 고문받아야 되냐? 그럼 노스 코리아, 시리아, 이란, 수단 사람은 고문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아니다. 와 같은 식으로 텍스트로 생성할 때의 바이어스는 많이 완화가 됐지만 바이어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언어 모델 안에 잠재돼 있고 이걸 다른 형태로 뭔가 발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기술 발전 흐름이 굉장히 가속화됐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GPT-3가 나왔을 때 한계점으로 여러 가지 지적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6개월, 1년, 수개월 안에 점차 해결돼 나가는 것을 봤었어요. 챗 GPT도 작년 11월 말 이렇게 나오고 지금까지 이제 GPT-4 나오면서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투자한 것만큼 뭔가 이제 리턴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놓을 건데 그와 같은 차원에서 거대한 변화가 이제 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한 5가지 정도 챗 GPT보다 뭔가 발전한 AI를 우리가 사용하는 시대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뭐 지식 노동,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효율성이 향상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나 교육과 같은 것들이 보다 이제 활성화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점점 사람이 만든 창작물과 AI가 만든 창작물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 그래서 뭔가 기존 세대와는 전문가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가짜 뉴스나 뭐 AI 편향에 보다 유의해야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기업들 중에서도 소수기업,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몇 곳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익 독점이 보다 심화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좀 뭔가 긍정적인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과 다른 지능,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후나 의료와 같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기존의 현재 기술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어떠한 수준의 이제 뭔가 도전이 좀 더 가능해진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크게 5가지를 좀 뽑아봤고요.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 관계상 부족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셀렉트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짜뉴스나 AI 편향에 보다 유의해야 되는 시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연구진이 발표했던 연구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 사람 4명이 있어요. 그대로 지나가면 사람 4명이 죽게 되고 얘 기차의 선로를 바꾸면 다른 선로로 가게 돼서 사람 1명이 있고 이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에서 선로를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이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저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앞에다가 챗 GPT한테 그 내용을 물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떠한 사람은 저기 이 글을 보지 않고 어떠한 사람은 이 챗GPT에 대한 글을 보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봤을 때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챗GPT가 쓴 글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 연구진들이 분석을 했을 때는 실제로는 영향을 받고 판단에 영향을 받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연구에서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윤리에 대한 문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하는 챗GPT한테 그래서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영역인데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유의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이런 생성형 AI를 규제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로 생성형 AI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 오피니언을 말하는 것도 규제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내용은 그 이제 기존에 불가능했던 목표에 뭔가 도전이 가능한 시대는 챗GPT가 크게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이제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범용 인공지능과 그 너머를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글을 썼고요. 여기에 이제 장기적인 목표로 이와 같은 AGI를 가지고 과학, 사이언스를 엑셀러레이팅 하는 게 아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임팩트풀한 거다. 에브리띵 엘스보다 가장 임팩트풀한 거다. 라고 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형태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 밝혔던 내용이고요. 저희도 이와 같은 뭐 챗GPT나 초거대 AI를 써서 저희가 뭔가 앞으로 인류에 뭔가 보다 도움이 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챗GPT가 나오고 나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도 다 생존에 대해서 크게 좀 고민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또 하나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오픈 소스가 나오고 있어요.
영어 쪽은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들이 공개가 돼서 리더보드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이제 자기 도메인에 맞게 내가 만약에 교육 분야다. 그럼 교육 분야에 맞게 특화해서 오픈 소스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교육 분야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의 흐름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오픈 AI에서 공개하는 챗GPT 이 서비스를 가지고 뭔가 이용을 해서 다시 뭔가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자기가 사업을 하는 도메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걸 가지고 LLM을 가지고 어떻게 잘 최적화해서 어떻게 잘 서비스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면은 다른 곳들보다 좀 더 이제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챗GPT에 대한 결과를 뭔가 이제 사람이 좀, 에디팅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초안을 쓰게 하는 것들, 그 내용을 다 주고 초안을 쓰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예제인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챗GPT를 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사람들이 구축하는 학습 데이터를 챗GPT로 반자동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예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 예제는 앞에서 딥러닝.ai에서 앤드류 교수님 강의를 소개해 드렸는데 가장 마지막 챕터를 보시면 그게 있어요. 저기 태스크 오리엔티드 대화라고 해서 레스토랑이나 뭐 항공권 이런 거 예약해주는 저기 대화 채팅 프로그램을 짜는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그걸 보시면 한 열 몇 줄 되는 코드만으로 저기 프롬프트만으로 이제 사용자가 물어봤을 때 피자 메뉴 고르면은 피자 메뉴 고르고 그다음에 피클 뭐 가져갈래? 배달로 할래? 뭘로 할래? 총액 얼마야? 하고 마지막에 제이슨으로 해서 이제 우리 그 POS나 기존에 있던 IT 시스템에 넘길 수 있게 고른 메뉴 합계 뭐 이런 것들 제이슨까지 딱 떨궈주는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 예제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제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제들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챗GPT 등장하자마자 이슈가 됐던 내용이에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때 2월인가 말하고 나서 정부 부처들에서 다 이거를 쓰는 걸 활용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국가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은 챗GPT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요. 큰 흐름은 만약에 이제 언론 보도에 나갈 내용들, 이제 외부에 공개가 되는 내용들은 아마 챗GPT를 그냥 쓰셔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 또 하나는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모델들은 나중에 온 프라미스로 각 기업에 설치가 돼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업의 보안 관점에서 내부적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픈소스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LLM 기반으로 해서 자체 데이터가 내부 안에서만 저장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이와 같은 LLM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분야 쪽은 일반적인 AI 모델, 제너럴하게 나오는 뭐 오픈 AI나 뭐 이런 쪽에 있는 모델 쪽에서 특화되어 있게 뭔가 학습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걸로 아마 생각을 하고요. 몇몇 스타트업이 법률에 대한 LLM을 개발했다라고 언론에 보도했던 예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판례나 이런 걸 좀 학습을 했을 텐데 활용하는 예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법률을 내가 만약에 기존 판례를 검색하는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LLM보다는 그냥 완전한 검색에 기반해서 쓰는 게 맞고요. 그와 같은 문서들을 몇 개를 찾고 나서 뭔가 이제 내가 답변에는 답변서의 초안을 미리 뭔가 좀 기존에 있던 문서들을 가지고 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뭔가 요약을 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할 때 LLM을 쓰시는 게 좀 더 이제 적합한 내용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요거는 법률과 관련된 리갈 스타트업들이 몇 군데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 연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과기부에서 정책을 많이 좀 수립을 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좀 기관들과 뭐 협력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AI와 관련돼서 보고서들,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나오는 기관들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니아,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아니면 TTA라고 해서 표준
표준이나 이런 쪽, 여기서도 AI 신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스프리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챗GPT와 관련돼서 좀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보고서들이 나왔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 기관들 대상으로 뭔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엑소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10년 장기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과제 책임을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이제 창업을 해서 튜터러스 랩스라고 하는 기업의 CTO로 해서 애틀이랑 기업 두 가지 소속 신분을 현재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지금 저희도 스타트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LLM이 나오고 나서 세상이나 기술이 한번 크게 바뀌게 됐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우선은 저희는 LLM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교육 분야에 적합한 대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학생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대화를 하는 거. 아이가 뭔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얘가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좀 깊이 있게 질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얘가 어떤 뭔가 글을 쓰거나 뭔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이제 좀 전문가가 해주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튜터링이 가능한 AI, 튜터링 대화 기술 쪽을 현재 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교육과 관련돼 있는 많은 데이터들 수집하고 챗 GPT로 이런 것들을 확장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하고 뭐 이 초거대 모델과 관련해서는 몇몇 대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 우리나라 공교육 쪽에 그런 AI가 적용된 실제 교과서들을 이제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쓸 수 있게 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픈소스는 라이센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구용 온리. 처음에 메타에서 공개한 라마가 연구용으로만 공개했었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모델들은 연구 플러스 상업, 아파치 2.0 기반으로 해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업 관점에서 보신다면 상용 라이센스까지 공개되어 있는 모델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활용 한계나 리스크는 아무래도 눈높이가 지금 오픈 AI의 챗GPT나 GPT-4라고 하면은 걔보다는 부족합니다. 이거를 얼마나 잘 이제 내 도메인에 맞게 최적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픈 소스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1월과 지금도 저희 같이 연구하는 분들끼리 얘기하면은 올해 1월과 지금도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올해 연말, 내년 초 계속 달라질 거예요. 그 상황에 계속 맞춰서 좀 변화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얘를 그래도 잘 쓰려고 하면은 성능이 좋은 걸 쓰려고 하면 40빌리언이나 60빌리언 좀 더 이제 큰 모델로 가야 되는데 걔는 나중에 실제 서비스로 오픈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최적화를 잘 할 거냐 하는 것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할루시네이션은 제가 동작 원리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그런 예제들이 있어요. 앞에 검색 결과를 주고 예를 들어서 뭐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EIRIC 세미나에 대해서 얘한테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얘가 갑자기 세상에 없는 다른 단체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한다라고 해요. 근데 EIRIC에 대해서 앞에 검색 결과를 하나 주고 기관명이 포함된 검색 결과를 주고 생성을 해봐라. 그러면 얘가 검색 결과에서 답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기존과 같이 틀린 답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얘가 이제 학습했을 때 언어 모델을 처음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 뭔가 사전 학습된 지식이나 다른 어떠한 웨이트들이 있을 때 이게 검색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내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을 거냐,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글에서 허깅 페이스 LLM 리더보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LLM이 공개가 됐을 때 얘를 몇 가지 태스크 MMLU랑 뭐 할루웨이트 뭐 몇 가지 태스크를 놓고 쫙 순위화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은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보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올라가 있고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라마라고 하는 거 얘는
챗GPT와 같은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하지 않은 모델이고요. 이걸 라마를 기반으로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한 게 알파카나 비쿠니가 있고, 최근에 나왔던 게 모자이크에서 나온 MPT, 그리고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평가되는 게 팔콘. 요 정도를 아마 파악을 해두시면은 영어권에서 지금 그래도 가장 우수한 모델들 쪽은 어느 정도 저기 좀 아시는 걸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권에서 유명한 모델들은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AI 쪽이 많이 기술이 변화하고 여러 곳에 파급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경쟁의 축이 이제 오픈 소스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윈도우와 리눅스처럼 윈도우는 뭔가 오픈 AI나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이 만들고 리눅스처럼 오픈 소스도 이제 뭔가 활용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각 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뭔가 경쟁이 점점 데이터 쪽으로 많이 갈 걸로 생각을 해요. 양질의 고급 데이터. 이걸 가지고 이게 있으면 나중에 기술이 변화하더라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쪽으로 이제 각 기업이나 기관 이런 쪽의 경쟁력 방향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